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든국어에서 고등학생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승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고1, 고2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예비 고1 어머님들을 이제 모시게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고1, 2 아이들을 만날 때 항상 얘네가 이 부분을 보충하고 왔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채우고 왔으면 얘가 더 쉬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실전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타이틀에도 써놨지만 진짜 국어는 예비 고1부터 시작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중학교 국어 성적은 잊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고1 아이들 어머님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 10분 중에 5, 6분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잘했어요. 국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아이도 중학교 때는 국어를 잘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중학교는 좀 성실성의 차원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줄 세우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90점 넘고 뭐 한두 개 틀리고 하다 보면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으로 오게 돼요. 근데 고등에 오면 정말 완전히 다른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 성적이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살짝 내려놓고 7월부터는 진짜 시작이다. 최대한 많이 한다. 최대한 다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어떤 케이스까지 있냐면,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반에 새로운 고1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고사를 보고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학원을 옮긴 친구였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이가 중간고사에서 5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실 이제 그 학교가 어려운 학교기는 하지만 비슷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한 70 몇 점은 받았어요. 70 몇 점이면은 뭐 2등급 끝자락이나 뭐 이런데, 근데 얘는 한 50점을 받아서 어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얘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진짜 많이 틀려야 2개 틀렸었고, 중2 때는 3번을 연속 100점을 받은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국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는 워낙 어렵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고등국어는 정말 새로운 어떤 시장, 그런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국어 성적을 생각하면서 오면은 조금은 더 염려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새로 시작하는 거다. 7월부터는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국어라고 하면 그냥 크게는 국어라고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과목이 있어요. 문학, 문법, 비문학, 뭐 화법, 작문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과목들이 한 과목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문학만 또는 뭐 현대시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많은 과목들을, 이 과목들을 다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두 가지 당부드리면, 중학교 성적은 사실은 지금 생각할 게 아니다 라는 것과, 국어는 여러 과목이 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어에서 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를 해야 하냐라는 차원인데요. 사실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다 해야 된다고. 그럼 그 다가 뭐냐라고 할 때 좀 입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기존 수능 문항 구성이고요. 이게 새롭게 바뀐 수능인데, 지금 고2부터 보는 28년 입시가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럼 평가원에서 새로운 수능으로 바뀔 때는 항상 우리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선제적으로 예시 문항을 발표를 해요.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보니까 크게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왼쪽에 보면은 맨 밑에 두 개의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화작이랑 언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고 할 때 뭔가를 탈락시킬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사라졌어요. 그냥 모든 과목을 다 같이 다 봐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택
선택이 없고 더더군다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엄매라고 하는 게 사실 언어가 문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들은 문법을 잘하고 문법이 강점인 친구들이 있지만 유난히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1 때 문법을 쭉 해보다가 문법이 어려우면 고3에 가서 나는 표점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문법이 없는 화작을 선택해서 차라리 화작을 다 맞겠다 이런 선택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언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보는 것으로 바꾸고 선택 과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요 매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체는 사라졌어요. 매체는 한창 요 교육 과정이 이제 만들어질 때 국어교육학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매체 관련한 게 약간 좀 뜨는 이제 그런 영역이었는데 사실은 별게 없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거나 어떤 뭐 인쇄 매체를 읽거나 영상 매체에서 정보를 습득하나 아이들이 이제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고 매체는 아예 빠졌어요. 교과서에서도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비문학이 살짝 강조가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독서론하고 비문학이 사실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7문항, 문학이 17문항에서 기존 수능에서도 문학, 비문학이 균형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여기 독서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 과학, 예술 이런 어떤 비문학이 아니라 뭐 읽기 방법, 뭐 읽기 태도 이런 것들이어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비문학이 살짝 아니었고 아무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 수능에서는 약간 문학이 조금 더 강하다, 좀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뀐 수능에서는 그냥 정직하게 독서론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비문학 15개, 문학 15개, 그리고 이제 화작문 15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 비문학, 문학, 문법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같이 열심히 해야지 어느 하나만 판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28 입시를 준비하면서는 두 가지 균형 맞춰서 모든 과목을 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문학, 비문학, 문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균형 있게 다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어머님들이 비문학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1 들어가면은 내신 준비가 사실은 거의 단데 내신에서 문학 문법을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문학 문법은 내신을 하는 동안 적어도 1년에 한 28주 정도는 문학 문법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문학은 신경을 안 쓰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더 많이 하고 더 신경을 쓰면 그나마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할 땐 내신을 열심히 하지만 비문학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뭐 방학이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예비고일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비문학을 많이 시켜주셔야 얘네들이 균형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8년 입시를 준비하면서는 첫째, 균형을 맞춰서 다 하는 게 중요하고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비문학을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건 이제 수능 얘기니까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당장 이제 고1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면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겨울방학이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학교 배치가 2월 초에 나죠. 그러면 이제 2월에 반배치고사를 당장 보게 돼요. 이제 자사고는 물론이고 요즘 이제 요 주변 학교들은 대부분 반배치고사를 보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는 편하게 얘기하려고 편하게 생각하게 하려고 아유 반배치고사 조금 잘 못 봐도 들어가서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는 반배치고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배치고사를 보면 그게 성적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잘 본 친구들은 얘를 유지하고 싶고 내가 국어를 잘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런 면에서 반배치고사 사실 되게 중요하고 반배치고사가 나중에 가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또 사실 드물기 때문에 반배치고사부터도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반배치고사의 구성을 보면은 그냥 미니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 문법, 비문학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내면서 다만 수능은 문제도 너무 많고 80분을 봐야 되니까 시간하고 문제를 살짝 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바로 한 3모를 먼저 보거든요. 대략 3월 안에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문학, 비문학 그리고 화작문을 균형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또 선생님 산모는 뭐 우리가 당장 입시나 성적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내신처럼 막 몇 주를 두고 준비하진 않지만 그래도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못 보다가 갑자기 고3 가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배정 받고 나서 처음 보는 2번의 시험이 연속으로 문학, 문법, 비문학을 균형 있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이렇게 균형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다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고1 친구들을 이제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반에 새로 온 고1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상담 전화를 이제 했더니 어머님께서 이 주변 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어는 3년을 다 따져봤을 때 틀린 개수가 한 자릿수인 친구이고 이제 그런 친구고 국어는 별로 걱정이 안 돼서 방학 때 문법 특강만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3월에 중간고사 내신 시작하고 저랑 만났으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반배치고사는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 국어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국어 어렵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근데 반배치고사에서 100등이 넘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자사고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이제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산모를 봤는데 똑같아요. 산모도 100등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럼 중간고사는 어떡할까 막 이제 이런 걱정을 했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는 사실 얘는 너무 성실하고 이제 사고력도 좋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잘 봤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힘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만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학교는 외부 지문도 많이 나와서 문학에서 이제 새롭게 자기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학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설의 시점이 뭐야, 뭐 주인공 시점이면 특징이 뭐야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중간고사 준비하는 내내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문제가 다 쉽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다 거기서 공부할 게 생기는. 근데 이제 성실성으로 극복해서 중간고사는 잘 봤지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딱 반대되는 친구가 또 저희 반에 있는데 이 친구도 거의 전교권으로 중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때 국어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국어를 잘하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 예비고일부터는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저희 반에 예비고일 때 온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 어쨌든 문학, 비문학, 문법을 균형 있게 잘 공부를 하고 갔어요. 반배치고사도 이제 나쁘지 않게 봤는데 그리고 나서 산모를 봤는데 학교에서 국어, 수학만 더한 점수에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당연히 이제 전교 한 자릿수를 했고요. 근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결과적으로 중간고사는 잘 봤지만 이 두 번째 친구, 예비고일 때부터 모든 걸 균형 있게 잘한 친구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어에서 시간을 좀 줄인 거예요. 국어에 쓸 시간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암기 과목에 쓸 시간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균형 있게 다 잘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고등 와서 내신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과목을 전교 1등하고 어떤 과목에서 전교 2등급을 여는 것보다 한 38등에서 2등급을 여는 것보다 그냥 모든 과목을 1등급 안쪽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어에서 시간을 좀 덜 썼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가 살짝 제 입장에서 이제 비교가 됐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실제로 내신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비고일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모든 과목을 최대한 많이 채울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다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친구만 더 말씀드리면 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은 친구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와서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면 세게 와요. 제가 볼 때는 전 아직 애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면은 약간 뭐랄까 손을 댈 수가 없는, 중학교 때는 싸우기라도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싸움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친구는 저희 학원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제 예비고일 때 저희 반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부터 슬슬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3년을 다니면서 국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 때 저희 반에 왔을 때 혼자 대답 다 하는 이제 이런 친구였는데, 뒤로 갈수록 살살 사춘기가 오면서 어쩌다 한 번은 수업 영상으로 듣고 막 어머니께서 저한테 막 여러 가지 막 읍소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조금 힘들게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학교는 자사고가 돼서 들어갔는데 계속 사춘기가 왔으니까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약간 번아웃 상태처럼. 근데 얘는 국어를 워낙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많이 해놓은 걸로 문법이나 또는 외부 지문 같은 거는 잘 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약간의 문학, 그것만 저랑 약간 씨름하고 하면서 그래도 전교 20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해놓은 걸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예비고일 과정, 요 6개월, 8개월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 때 최대한 국어를 많이, 최대한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다 해야 된다. 어떤 것을 문학, 비문학, 문법을 다 해야 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문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국어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도 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극수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현대시만 다 한다, 고전시만 한다, 이게 아니라 시도 하고 소설도 하고 이걸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좀 우려되는 점은 우리 아이는 뭔가 시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 또는 시는 특강이 많으니까 시만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살짝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최대한 시와 소설을 균형 있게 또 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뭐 강사 입장에서 보면 현대 시나 고전 시가 같은 것들은 조금 짧기도 하고 특강으로 수업하고 아이들도 수업을 받기가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시는 특강이 많이 생기는데 소설 특강은 없거든요. 왜냐면 수업을 소설만 하기나 또는 소설만 수업을 듣기나 이런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문 특강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자꾸 그걸 공급하니까 그런 어떤 특강 위주로 시나 이런 것들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건 살짝 이제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시나 소설이나 문학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랑 소설을 처음부터 두 가지 다 같이 나가고요. 특히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소설 전문을 지금부터 읽힐 거예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수업을 하면 이제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2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앞에 한 14주, 뒤에 한 16주, 그리고 학교 입학해서 내신 기간 빼고 고1 여름까지 한 40주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주에 한 편씩 읽혀요. 그러면 40편을 읽는 거예요. 굉장한 재산이 될 수 있고, 이 소설을 읽는 것도 사실은 약간 근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읽기 근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문 읽기를 하면서 점점점 읽기 속도도 빨라지고 소설 안에서 인물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빨라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소설만 읽지 않고 고전소설도 읽거든요. 그럼 고전소설들은 또 약간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점점점 능숙해져요. 그래서 이 전문 읽는 게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저희도 읽으라고 하기가 되게 힘들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예비고일이잖아요. 고3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편씩 읽어라 하고, 또 애들이 잘 안 읽는 것 같아도 약간 이제 뭐 약간 독서 퀴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소설 이건데 여기서 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거거든. 그 선물이 뭔지 선생님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이러면 또 막 읽어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퀴즈는 뭐예요? 먼저 빨리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보단 조금 신나서 읽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또 재밌는 소설도 있고 하니까 좀 취미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도 많이 읽혀야 되는 게, 아이들은 정말 고전을 못 읽는데 뭐 이제 요즘 애들 어휘를 잘 모른다 이런 건 이제 말하기도 입 아파요. 너무 많이 말해서. 그러니까 어휘를 어려워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 가계도라든지 또는 호칭을 너무 몰라요. 정말 호칭을 정말 모르고, 거의 어느 정도냐면, 저희 반에 이제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쌍둥이가 있고 위에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만약에 형의 와이프를 뭐라고 부르냐, 형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 형수. 이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칭 중에선 제일 난이도 낮은 거거든요.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냐면 어떤 현대소설을 읽는데 거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나이가 든 여자 주인공이 한 50대 정도 이제 엄마가 거의 돌아가시려고 한 치매 정도인 그런 이제 박완서의 소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친정엄마는 나한테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애들이 친정엄마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모른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애들이 친정엄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엄마 할머니 집 갈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나 친정엄마 집 갈게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할머니라고 하던지 아니면 뭐 엄마라고 하지 친정엄마란 말 진짜 안 쓰니까 친정엄마를 아예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소설에서는 이제 30년대 소설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손자 이름이 종수예요. 그래서 종수야 이렇게 하다가 다른 식구들이 있는 데서는 이제 종수가 결혼해서 애도 낳거든요. 그러니까 종수야 막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아유 경소내비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애들은 경소내비는 또 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럼 왜 자기 손주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경소내비야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가 이제 자식도 낳고 하면 어른 대접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뭐 알겠다고 하는데 이해는 전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뭐 아범아 뭐 이런 말 안 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아예 모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처 여기 말고 조금 다른 자사고였는데 고3을 기준으로 이제 엄매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처형과 처제의 차이점을 쓰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처형을 애들이 다 처의 오빠라고 전교생 중에 처형을 아는 애가 그 문제 맞힌 애가 2명이었어요. 고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처형을 너무 애들이 몰라서 이제 약간 어떤 반에 가서 물어봤더니 고2는 아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처형을.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어떤 그런 인물들의 어떤 관계나 또는 이제 인물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짧은 그런 모의고사형 이제 글만 읽다가는 좀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설 전문을 읽는 거는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문을 읽을 거고요. 전문이라고 해서 막 거창하진 않아요. 저희가 프린트하면 한 주에 읽어야 되는 분량의 A4로 한 16쪽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 정도 읽어오는 거고 오늘 그걸 수업할 거면 전주에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읽어와서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수업을 하지만 전문을 읽은 상태에서 오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수업도 더 재미있고 더 원활하고 아이들도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학은 특강식으로 뭐 요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시와 소설을 균형 있게 다 하면서 특히 소설은 전문을 읽힐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이 시도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에 외부 지문으로 소설을 계속 내는데 여기가 완전 변별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어려우면 작정하고 어려우면 진짜 어렵고 아이들이 한두 문단 읽고 아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게 국어는 다 해야 된다. 하나만 하면 안 된다.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문학은 신경을 많이 써야 그나마 균형이 맞춰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 들어가면 실제로 학교에서는 문학 문법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중간고사 한 번 준비할 때 7주고 그럼 1년이면 28주인데 내신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비문학을 최대한 하는 게 중요하고 중간 기말 사이 이럴 때도 비문학을 풀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매산비 뭐 이런 거 혼자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혼자 하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비문학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문학은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평가원 비문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가원이 이제 수능을 주관하고 출제하는 기관인데 실제로는 이제 평가원 지문이라고 하면 이제 고3에 보는 6월, 9월 수능 지문을 얘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어렵죠. 예비고일이 하기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평가원이 이제 감수하고 평가원이 어쨌든 관리하는 이제 문제들, 예비고일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또 이제 수능이나 고3들이 봤던 모의고사들도 좀 옛날 것들은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게 예비고일들이 읽을 수 있는 평가원 비문학을 선별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아이들이 과연 대학에 갔을 때 어떤 수학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로서 수능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가지 영역의 이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계속 꾸준히 풀면서 평가원 비문학의 어떤 출제 포인트라든지 글을 쓰는 어떤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원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쓰는 글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는 하죠. 교육청에서는 막 다 쓴다기보다는 어쨌든 일부 발췌한 글을 가공한 건데 평가원에서는 좀 문제에 더 적합하게 글을 다듬고 써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 적합성이 높고 글을 읽었을 때 문제에 쓰이지 않는 문장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짜임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훈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평가원이 다루었던 이제 지문 중에서 저희가 적합한 걸 고르는 거고요. 이렇게 평가원 비문학을 풀면서 소위 말하는 평가원 스타일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는 비문학의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뭐 경제나 법지문 같은 거에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와 배경 지식이 좀 쌓인 친구는 정말 차이가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역들을 골고루 공부하면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재와 수업을 이제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균형 있게 하면서 전문도 읽고, 비문학은 평가원 비문학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좀 코어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이제 서술형을 조금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28년도 입시를 비롯해서 이제 최근 추세는 서술형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선 학교에서도 서술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서술형을 어렵고 까다롭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내지 않고 서술로 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소설 요약을 시켜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소설 주고, 처음 보는 소설 주고 요약해라, 처음 보는 수필 주고 요약해라 이렇게 내고요. 시도 그냥 처음 보는 시 주고 여기서 주제 찾아라, 표현법이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써라, 이렇게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기분은 있지만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학을 읽고 나면, 또는 공부를 하고 나면, 내신 공부를 하고 나면 그래도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거를 다시 써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그 기분만 있으면 안 된다, 자기가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써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근처 학교들 내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서술형 쓰기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은 좀 많이 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인데요. 문학하고 비문학은 조금 더 어떤 영역이 크게 확장되어 있고 무궁무진하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문학, 우리가 현대시, 초1도 현대시, 고1도 현대시, 고3도 현대시 새로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문학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고, 비문학도 더 어려운 지문으로 계속 심화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문법은 그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배워야 할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문법 학자는 아니니까 여기서 더 파고들지 않을 정도로 어떤 선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우리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바퀴를 다 보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다 끝내는 건데,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1부터 중3까지도 문법을 배웠는데 아이들 머릿속에 약간 좀 파편적으로 존재해요. 뭐 동사도 알고 명사도 알아, 근데 또 뭐 관형사도 알아, 근데 관형어는 뭐였지? 막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걸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쫙 이렇게 꿰어줘야 자기 머릿속에 그게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관형사랑 관형어가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품사고 이거는 문장 성분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줘야 하고요. 실제로 이제 고1에 들어가면 현대 문법 중에서 일부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그것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프린트를 줘서 문법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 공부하고 가야 편해요. 그러니까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법이 의문변동이거든요. 발음. 그럼 이제 발음만 할 줄 알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의문변동을 설명할 때 형태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른 영역이어서, 의문변동 말고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이걸 또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이제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안 해주죠. 근데 이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개념어들을 다 알고 가는 거니까 최대한 문법은 한 바퀴 다 돌리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부터 고전까지 모든 문법을 한 번 다 정리하고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신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줄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시간 관리나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문법을 미리 하고 가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업에서 뭐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문학은 시와 소설을 다 같이 균형 있게 하면서 소설 전문을 읽을 거고요. 그다음 2번째는 비문학은 예비고일부터 평가원 지문으로 한다. 그리고 서술형과 문법 전체를 하는 거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간다. 그래서 이제 고1 가기 전까지 2월까지 이걸 다 한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기대되는 거거든요. 모든 거를 다 채우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어떤 하나만 준비한다든지 또는 뭐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애는 문학을 못해요. 그래서 문학만 더 많이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뭐 중학교 때 국어는 잘했으니까 뭐 수학만 하고 국어는 살짝 문법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국어를 다양한 것을 다 많이 채워주시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1 여름방학까지 이렇게 1년 정도를 우리가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3에서 보는 내신 시험을 기준으로 앞뒤에 한 14주, 16주가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일단은 제일 긴 호흡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거를 참여하는 게 좋아요. 30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참여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당장 7월부터 평가원 독서가 이제 비문학이에요. 평가원 비문학을 하고, 그럼 이제 문학에서는 시, 소설을 다 하면서 문학 독서, 문학 비문학을 균형 있게 일단은 14주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학에서도 소위 이제 고등문학의 기본을 다 닦는 거고, 비문학에서도 평가원 기본 기초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는 여기 이제 문법이 추가되고, 소설은 고전 소설로 바뀌게 돼요. 고전 시간은 다음 고1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랑 고전 시간은 어떤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시라고 하는 장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설만 고전 소설로 바뀌게 되고요. 대신에 문법이 좀 추가되는 거예요. 문법은 가능하면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문법을 한번 쫙 다 보는 게 중요하니까 16주 동안 모든 문법, 현대 문법부터 고전 문법, 한글 창제까지 다 배우고 가는 거죠. 네, 좀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뒤에 겨울부터는 문법, 문학, 비문학 3가지를 다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주를 공부하고 가면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주 동안 소설도 매주 한 주씩 다 읽었고 한 권씩 다 읽었고 하니까 사실 되게 많이 하고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기를 보낼 때를 보면은 사실 이제 내신이 너무 커요. 한 번 준비할 때 7주 정도를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은 준비 기간이 좀 길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훈련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7주씩 준비하고 나면 1학기가 후딱 가요. 정말 눈 깜짝할 때 지금 또 다 갔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고1 여름방학 때 고전 시가를 좀 공부하면서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여름까지 이렇게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채워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 커리큘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뒷부분은 저희 이제 신유진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중3 담당하고 있는 신유진입니다. 저는 이제 요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승미쌤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귀가 솔깃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요. 1% 반, 4% 반 이렇게 2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비 고1부터는 조금 더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월 3일 날 정기 반배정 테스트를 통해서 1% 반, 4% 반을 좀 바꿔서 프리미엄 반, 1% 반, 그리고 집중관리 반 이렇게 3가지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길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전체 다 중등 교과서, 중등 교과과정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학은 그러하고 이제 비문학의 경우에는 사실 중등의 그 교과서에서 쓸만한 지문이 있지는 않아요. 너무 쉽고 또 비문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뭐 동물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칠권리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따와서 그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걸 소재로 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 중등 범위 안에서 뭐 품사라든지 아니면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1, 2학년에 배웠던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할 예정이고요. 한쪽에 치우친 그런 시험이 아니라요. 문학, 문법, 비문학 고루고루 볼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보고 그 안에서 퍼센테이지를 좀 나눠서 반을 배정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테스트의 핵심은요. 얼만큼 미리 많이 배워놨냐, 고등 과정까지 얼마나 많이 봤냐 이게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해력을 아이가 갖추고 있는가, 어느 영역 하나에 좀 치우침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려고 만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두 반 그리고 하나 더 집중관리반까지 마련을 해 두었는데 저희가 집중관리반은 여기 넣지 않은 이유가 집중관리반은 커리큘럼을 딱 어떻게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문법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문법을 한 번만 싹 봐가지고는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긴 텀으로다가 문법을 계속 옆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늘 설명회에서는 그 내용은 조금 빠지고 프리미엄 반 그리고 1% 반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반은 저랑 심은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요. 심은 원장님께서는 되게 오랫동안 고3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3 수능에 어떤 기조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은 선생님께서 고3에 어떤 게 나오는지 고등학교 가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좀 고등의 분위기를 잡아주실 거고요. 또 너무 고등의 분위기로 가다 보면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질문하는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중3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 그럼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나가야겠다.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페어로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1% 반과 프리미엄 반의 전체적인 기조는 똑같아요. 둘 다 잘하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중3 과정에서 1% 반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인 기조는 똑같습니다. 독서 및 현대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독서 및 현대문학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 2학년 에 나오는 지문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들과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딱 국어가 어떤 난도다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수능 특강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다. 아니면 뭐 유명한 작가이기는 하지만 이 작품은 아이들이 좀 잘 모르더라. 그렇지만 고학년에 가게 되면 많이 나오더라. 이런 작품들과 지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부가적인 부분에서 프리미엄 반과 1% 반이 좀 많이 다른데요. 일단 프리미엄 반의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가장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전 시간에 이제 부교재로 한두 지문씩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시간을 재고 풀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적표를 계속 배부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푸는 거, 실전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 재고 푸는 건 한두 번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틀린 부분을 잡아가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뒤에 클리닉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경제를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경제 지문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문, 아이에게 맞춘 경제 지문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숙제로 내주고 그 아이들이 숙제를 해온 것을 보고 아, 너가 여기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선지에서 이 개념을 너가 몰라서 틀렸구나. 아니면 표가 나오는데 선지에서 표가 나오거나 그래프가 나오면 너가 조금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 분석한 것들을 들고 와보라고 해서 이 선지는 여기가 틀려서 틀린 선지가 아닌데 어쩌다 보긴 맞긴 맞았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너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를 본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맞춰서 클리닉을 해준다는 점이 좀 더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고요. 이제 1% 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반과 어떤 점이 조금 다르냐,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들어볼게요. 1% 반 친구들은 점으로 이어진 선이기는 한데요. 멀리서 보면 선이에요. 근데 들여다보면 점과 점 사이에 그 갭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채워줘야 완전한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 반 친구들은 일단 선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좀 더 굵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 반 친구들은 영역별의 편차가 아직 조금 있는 친구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잘 풀거든요. 근데 영역에서 나 경제 영역 못해? 그럼 경제가 좀 많이 갑자기 편차가 크게 틀린다든지 아니면 나 소설은 재밌어서 잘할 수 있어. 근데 시중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성탄제라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를 아이들을 풀려봤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인지는 알아요. 서글프다고 하니까 슬픈 거 아니에요? 뭔가 옛날 걸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까지는 아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주제를 못 뽑아내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내신 어머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학교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능처럼 모르는 지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모르는 작품들이 나와요. 그럼 그 작품을 분석하려면 적어도 주제는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아이들이 미흡한 부분들, 어떤 영역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서 그 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끔 긴 선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1% 반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반의 친구들은 아까 상담하면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어휘를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들이는 게 대화체예요. 이 시는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저한테 들고 와서 선생님, 대화가 없는데 왜 대화체예요? 왜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화체는 누가 말을 하고 거기에 대답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건네기만 하면 돼요. 청자가 있고 누구누구야, 뭐 향단아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면 그것도 대화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어휘력 테스트, 이 어휘력은 한자어 이런 것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념어 같은 것들도 문학에서의 개념어 같은 것들도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문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신 문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도 풀 수 있게끔 비교해서 좀 더 심화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승미 선생님 아까 앞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마 본인 자랑을 다 안 하시는 분이라서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중동고에서 학생이 뭐 거의 100명, 200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학교에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을 때 한 30명 정도? 30명 조금 넘게 1등급을 받았대요. 근데 한 3분의 1 이상이 다 승미쌤 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정말 승미쌤이 붙잡고 안아주세요. 남자애들이 막 선생님 저 집에 가서 해오면 안 돼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너 언제까지 올 건데? 몇 시까지 올 건데? 몇 시까지 제출할 건데? 그럼 그거 들고 30분 일찍 와? 왜 안 와? 막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들들 볶는다고 할까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대리로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너무 제가 승미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숙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은 수업대로, 그 다음에 숙제는 숙제대로. 그냥 현대시 했으면 현대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아이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배웠더니 된다. 수업을 갔더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구성을 할 때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 한 70%, 그다음에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 그러면 작가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운 작품 그리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들, 비문학 지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 주에 경제를 했다. 그러면 경제 집중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풀면서 배경 지식도 좀 쌓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저희가 한 15문제, 20문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방학이면 7, 8월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 아침에 조금 시간이 나니까 좀 성실한 친구들은 시간 잡고 일단 30분 풀고 다른 학원 가고 30분 풀고 다른 공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채점 해보고 틀린 거 다시 복습하고 해서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일찍부터 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작품 안에 숙제 안에 작품들은 대부분 다 사설 모의고사 또는 뭐 수능 특강과 같이 좀 아이들이 미리미리 풀어보면 좋을 작품들, 좋을 내용들로 구성을 해두었고요. 현장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 현장 모의고사는 과정별로 딱 한번 모두 와서 여기서 시험 보고 성적표 막 100명, 200명 이렇게 싹 개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 성적표와 관련해가지고 성적과 관련해서 좀 면담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아이들이 집에 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험을 보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이 3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보통 3시간을 엄청 밀도 있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3시간 이후에 수업 이후에 15분 정도를 잡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고 아이들은 제출하고 집에 갈 겁니다. 집에 가면 저희가 채점을 해줄 거고 아이들은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테스트의 지문들이 숙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면서 나 이거 2번 골랐었는데 답지의 답이 3번이네? 그럼 나 이거 틀렸나 보네? 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보겠죠? 선지 분석도 해볼 거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좀 자세하게 뜯어보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오게 되면 그 전주에 시험을 봤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클리닉 자료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같은 시험지에 너가 2번, 3번, 5번 틀렸더라 라고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주의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전주 시험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숙제를 제대로 했다면 이미 선지 분석도 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되는 상태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고 그래 너 이제 제대로 알고 있네? 이런 부분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게 라고 하고 약간의 첨언만 덧붙여서 집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숙제를 제대로 안 했다. 베꼈다. 답만 체크해왔다. 그러면 분석을 해왔을 때도 너 왜 선지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틀린 건데 잘못 체크해왔네? 그럼 다시 해보자 하고 다시 남겨서 다시 풀고 다시 분석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일찍 끝나는 친구들은 그 주에 시험 15분 보고 한 5분 정도 클리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숙제를 좀 덜 했다거나 미흡한 친구들은 1시간 넘게도 남아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다 보니까 양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아는 것이 뭔지 구분을 하고 내가 몰랐던 것들은 알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읽기를 숙제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문 읽기를 조금 해봤거든요. 중3 수업을 하면서. 근데 읽어오더라도 좀 잘못되게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인물관계도를 그려와봐라. 너 여기 인물관계도 잘못 그렸네? 얘는 이런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잡아주든지 아니면 쪽지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주제인지 아니면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소설 전문도 그냥 소설 땡롱 이렇게 주고 읽어봐가 아니라 잘 읽었나? 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숙제가 계속 좀 미흡하다 아니면 테스트 성적이 좀 계속 저조하다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면담을 하고 반을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면담을 하고 몇 번의 기회를 더 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커리큘럼 보실 수 있게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상담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무 유명한 강의들이 많다. 그래서 그 강의들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선생님 좋은 거 알고 학원 좋은 거 아는데 그냥 여기 믿고 가야 될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3 가면 대형 강의를 들을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형 강의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근데 일단 뒤에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대형 강의 적응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대형 강의에 가면 아니 이렇게 많은 애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기 걸 못 챙겨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준비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대형 강의라고 하더라도 챙겨주는 선생님이 너무 다르시고 고3 선생님들은 훨씬 더 조교도 많이 붙이시고 하나하나 밀착 관리를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1의 대형 강의와 고3의 대형 강의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고3 가게 되면 아이들이 대형 강의여도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아, 나 여기서 그냥 흘러가듯이 갈 수는 없다. 내 거 챙겨야 된다 하고 남아서 질문하기도 해요. 안 그랬던 친구들이. 그래서 고1 때 대형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고3 때 대형 강의의 확률,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강의들 많은 거, 그리고 저도 다 들어봐가지고 듣고 싶으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비밀이지만 승미쌤과 시몬쌤께는 비밀이지만 전화 상담할 때 가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 저도 싫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그거 들어볼 걸 그랬나? 이러면 저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내보시는 거 좋은데 만약에 아이들이 갔다 와서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캐물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책도 들여다보시고 필기 제대로 했나도 보시고 첫 주차 거 말고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부터요. 왜냐면 첫 주차는 아이들도 이제 막 설레고 하니까 필기 다 잘해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주차부터 조는 적이 보인다. 필기가 막 좀 띄엄띄엄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여럿 중에 하나로 듣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 가서 듣고 있는 거 맞아?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 이런 것들 한 번씩 어머님께서 물어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주눅이 드는 것 같다 아니면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소수로 밀착해서 케어할 수 있는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소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원의 장점을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상담 원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시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밖에 원장님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3 얘기, 고1, 2 얘기 듣고 싶으시면은 원장 선생님이랑 또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